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이 됐는데요. 참 생각보다 많이 걱정스럽죠. 우리 한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인지 6가지 팩트를 가지고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GDP 성장률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작년 이맘때죠. 즉 2019년도에 대한 전망을 했을 때 정부 측에서는 2.6에서 2.7% 성장한다고 봤고요. KDI 측에서는 2.6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 유수한 그런 연구기관이죠. 현대와 LG경제연구소에서는 2.5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부분이 최근에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반도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2019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나빠진다고 치면 훨씬 더 낮은 그런 GDP 성장률이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발 수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 강국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GDP 대비 수출 비율이 36.5%였다가 2018년도 기준에서요. 2019년도 들어오면서 많이 감소할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수출 강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1등은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GDP 대비 수출 비율이 무려 78.9%나 된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은 독일이죠. 세 번째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많이 먹히고 있고, 특히 반도체가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걱정스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영업자발 내수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상담하는 분들, 고객분이라든가 지인분들 중에서 자영업하는 분들 계시면 많이 걱정합니다. 실제로 집에서 살림하던 배우자나 또는 집에서 공부하는 그 자녀, 이런 분들까지도 해서 그 알바를 대체하고 있는 이런 식당이라든가 편의점, 또 PC방 많이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이죠. 2018년 12월 달에 자영업자분들이 소비자 동향지수 CSI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59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 평균이 100인데요. 훨씬 낮은 거죠. 특히 연초 대비 2018년도 초에 84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2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살림 사례가 나아질 것 같으냐라는 그런 CSI를 조사해 보니까 67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요, 2018년 1월 달에는 무려 99포인트가 나왔었는데 32포인트나 하락한 거죠. 자, 건설 분야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특히 강남권의 아파트가 폭등하면서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주택도 양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경제가 상당히 안 좋죠. 특히 건설 경기 중심으로. 자, 여기서 보면 주택 건설이 일단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되는 것만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니까. 되는 것도 재건축이 돼야지 일감이 있는데, 재건축이라는 부분은 이제 서울시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진단을 좀 강화해서, 즉 웬만하면 더 살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분양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지방권에는 이미 지어놓은 아파트가 준공후 미분양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건설 분야를 2% 정도가 좀 더 부진할 거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민간 쪽에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급진적인 경제정책 드라이브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 시급이 5,5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상승해서 올해 2019년도에는 무려 8,350원이 됩니다. 즉 알바만 하더라도 주 52시간 업종 근로 시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200만 원을 육박하는 이러한 아주 상상 엄청나게 높은 그런
최저시급이 시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그 마진이 다 알바비 나가는 그런 경우도 왕왕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저 주 52시간 근로제인데, 자, 주당 하루에 8시간씩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연장근무 12시간까지 해서 총 52시간 범위 내로 하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사실 이 시간을 지켜서 작업할 수 없는 곳이 많거든요. 또 서비스업이라든가 또는 뭐 야간 그 일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그 어려움이 생기죠. 왜냐하면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죠. 자,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어떤 노후 계층 분들의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일이지만 비생산적인 그런 이제 인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이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그런 역동성은 많이 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지지난달 2% 정도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올랐었는데 1.3%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 어떤 경기라든가 역동성이 감소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100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는 71포인트입니다. 100포인트가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역 수지는요, 여전히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기록이죠. 과거에 수출했던 기록이 남아서 수출 수입보다 많으니까 흑자가 나는 그런 모양새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의 외환 보유액은 대한민국의 좀 백그라운드라 할까요? 그만큼 이제 97년도 IMF 사태 같은 경우는 거의 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막강한 그런 경제적인 달러 실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가지수입니다. 제가 6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6개 전부 다 월봉 차트 기준으로 현대 차트입니다. 다 하락세입니다. 특히 미국 쪽은 다우존스가 무려 8.66%가 내려 포인트가 아닙니다. 퍼센트입니다. 나스닥은 9.48%가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거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 전쟁이라든가 미국도 사실은 올해나 내년 정도에 경기가 하락할 거다. 그래서 금리를 기대보다 많이 못 올릴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주가지수의 선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금리의 대장이죠. 1.85%, 즉 지난달 평균이 1.85%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중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3년 만기 국채 수익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즉 기준 금리는 올라가지만은 3년 만기 국채 금리의 기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금리가 내려갔다는 것이죠. 0.118%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은행권 최고금리는 변함이 없고요. 상호저축은행의 최고금리가 조금 올랐습니다. 0.05%포인트 올라서 2.88%가 되겠습니다. 대출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코픽스 금리. 이 부분은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모두 0.02 또는 0.03 정도가 상승해서 1.95 또는 1.96%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이 가장 우수한 사람은 이 정도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보편적으로 가상금리를 붙여서 지금은 한 4%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 같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요,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또 세계 경제가 좀 좋지 않고 이런 것이 복합적 작용을 해서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12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123원 29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보다 0.39% 정도가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환란이 온다고 치면 이 원달러 환율이 숫자가 커지겠죠. 즉 평가 절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97년도 말에 그때 거의 2,000원 가까이 올라갔던 것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통화량입니다. M2 증가율이 6.8%입니다. 여전히 시중에 유동성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대금 약보합 세를 보였고요. 주식형 펀드 자력은 강보합 세를 보였습니다. 자, 원자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석유하고 금인데요.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58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12월 평균이요. 그래서 그전 달보다 9.26달러가 내렸고요. 그만큼 경기가 위축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산유국들이 있죠. 오펙이라고 여기서 감산 합의가 잘 이행이 안 돼서 공급 과잉일 수 있습니다. 국제 금시세는요, 사실 경제가 나빠지고 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대별되기 때문에 금세 올라갑니다. 살짝 올라갔습니다. 즉 온스당 1252달러 해서 그전 달 평균보다 33달러가 좀 올라갔습니다. 자, 부동산 부분인데요. 사실 부동산은 지금 통계가 무의미합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몇 %라든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얼마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시군구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강남권, 서울 중심으로 강남권발 상승세와 그리고 우리 지방권의 이런 그 하락세, 이걸 평균 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의미가 좀 적고요. 실제로 지금 내지 말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갈 그런 곳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 전세 살아야 될 곳도 있겠죠. 왜냐면 계속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바로 밑에 바로 전세 지수인데요. 전세 가격 지수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달 동안 알아봤는데요. 올 한 해도 성공적인 그런 컨설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